만 개의 육체의 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단 한 개의 영혼의 눈이다. 진실은 영혼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한 시기를 풍미했던 애지 문화의 화신이며 가르침과 배움의 전통을 확립한 인물이다.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가르침을 얻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플라톤의 전설적인 지적 무용담은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는 현대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도록, 이상을 찬미하도록, 배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프리먼은 그리스의 업적에서 플라톤의 업적에 대해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염색체를 제공했다면 플라톤은 DNA의 염기서열을 밝혀냈다고 할 수 있다. 고도했다. 플라톤은 서양 세계의 지적인 대화의 향연을 벌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알고자 하는 욕망은 선량한 인간의 본능이다라든가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삶에 깃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사실 전통적인 지 개념이 형성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플라톤이며 다빈치에 의해 구체화된 르네상스 정신이 추구한 것이 바로 전통적인 지의 부활이었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될 무렵 아테네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전쟁은 아테네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가 20대 초반이 되도록 혼란은 계속되었다. 플라톤은 본래 정치를 지망했었다. 하지만 훗날 그는 과두파와 민주파의 치열한 세력 다툼에 염증을 느껴 이 시대의 사악함이 역겨워 나는 떠난다라고 하며 정계 진출의 꿈을 접었다. 과도한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바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플라톤의 삶에 있어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도 큰 존재였기에 플라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소크라테스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그는 도덕적 선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당대 최고의 현인으로 존경받았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델포이에서 오라클에게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오라클은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당대 최고의 현인으로 평가받는 것에 곤혹스러워했다. 이 곤혹스러움을 극복하고자 그는 현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식, 즉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있느냐의 여부로 해석했다. 오라클이 자신을 당대 최고의 현인으로 꼽은 것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도록 돕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선과 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믿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믿음에 따라 스승이라는 거추장스러운 호칭을 거부하고 그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지식을 상기시키는 산파라고 자처하는 지적 겸손함을 보였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아테네의 명문 귀족의 집에서 출생하여 20세의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서 큰 감화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플라톤을 최고의 제자로 여겼지만 그들의 사제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아테네 민주정부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그 판결을 그분께 언도될 수 없는 말도 안 되고 불경스런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그 일로 아테네의 염증을 느낀 플라톤은 몇 년 동안 타국을 떠돌며 배움을 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리스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인과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의 합성어인 필로소피,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을 추구했다. 그는 법과 도덕이 위험할 정도로 퇴보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학에 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역사에 다시 부활한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이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1486년 창조에 관한 신플라톤 사상이 담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를 출간하면서 플라톤 사상의 부활에 큰 역할을 했다. 피코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신플라톤 사상을 말하고 있다. 그 사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은 인간에게 어떤 확실한 정착지도, 어떤 개별적인 태도도 혹은 어떤 특별한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장소, 태도,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생명체들은 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당신은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에 따라 혼자 힘으로 자신의 특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신은 영혼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신처럼 보다 고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플라톤의 지혜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 도덕, 철학의 토대인 알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 플라톤의 유명한 저서 대화편에 나온 개념들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평생을 바쳐도 부족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플라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은유적 표현들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천재로서의 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불변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 혹은 형상의 세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형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진정한 본질의 일시적인 표출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책으로 인지하는 것은 책이라는 것에 변치 않는 본질 혹은 형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과나 고양이에 관해서도 당신은 사과라는 것 혹은 고양이라는 것의 이데아적 형상의 표출로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형상의 세계는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형상의 세계에서 상단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선미다. 플라톤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는 진실되고 순수한 진선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출생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진선미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라고 여겼다. 완벽한 원 모양을 상상해보라. 우리는 완벽한 원의 형상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은 형식적으로 파이알 자승으로 정의된다. 이제 원을 그려보라. 당신은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없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도 완벽한 원을 그리지는 못했다. 심지어 컴퓨터도 완전한 원을 그릴 수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화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완벽한 원의 이상적 형태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형상의 세계와 일상 경험과의 관계를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나는 그대가 무지와 깨달음에 대한 인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주길 바라네. 기다란 통로를 한참 동안 걸어야만 환한 입구에 닿을 수 있는 동굴 모양의 거주지가 있다고 상상해보게. 그리고 그곳에는 어릴 때부터 발과 목이 사슬에 묶여 있어 앞만 볼 수 있을 뿐 뒤는 돌아볼 수는 없는 죄수들이 살고 있다고 말일세. 플라톤은 계속해서 죄수들의 제한된 시야를 설명한다. 죄수들의 현실은 그들 뒤의 입구로부터 들어온 빛이 만들어낸 동굴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한정된다. 플라톤은 만약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밝은 빛에 적응하고 그림자 현실의 환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죄수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한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란 두려움을 극복한 후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빛을 찾아 동굴을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원동력이 바로 지와 진선미에 대한 사랑이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정한 철학자는 단순히 동굴을 벗어나 선이라는 형상의 빛을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알고 난 다음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이다.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며 영원불멸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 아름다워진다. 사랑의 힘, 그것은 신성하고도 순수하다. 그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플라톤이 계몽의 핵심으로 생각한 사랑의 개념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 플라톤의 사랑은 지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다. 그리스인들이 에로스라 불렀던 이 사랑은 육체적 욕망과 개인적 애정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보다 보편적이고 영적인 단계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플라토닉 러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이지 않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에 대한 사랑, 즉 철학을 뜻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세계에서 사랑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표현된다. 즉 체계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추론 훈련은 진정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플라톤은 그 과정으로 선의 온전한 구현과 낭만적인 사랑의 완성이 닮아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됨을 선의 형상으로 설명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가 되고 싶은 상대와 조화를 이룰 때 기쁨, 환희, 만족, 평화를 느낀다. 즉 그때에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향연내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인간에게 최고의 조력자는 사랑이다 라고 강조한다. 기원전 379년에 플라톤은 서양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를 세우기 위해 아테네로 돌아왔다. 플라톤 사상을 종교에 비유한다면 그의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예배이고 아카데미는 성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아카데미 입학은 오늘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이수를 의미했다. 교육 과정에 여러 가지 필수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플라톤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간 영혼 고유의 지식을 상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플라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미 학생들 내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고로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이라 믿었다. 예를 들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한 노예 소년에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진다. 기하학을 처음 배우는 소년은 처음에는 틀린 답을 말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서 일련의 질문을 받는 과정을 통해 소년은 자신의 답이 틀렸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는다. 그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소년에게 교사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상기시키는 산파였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가 노련한 질문을 통해 소년이 기하학 원리를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처럼 플라톤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교육이나 스승이 해야 할 바는 인간 영혼이 지식을 상기해내는 과정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영혼 개념은 세 가지 세계, 즉 육체적 세계인 욕망,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인 열정, 그리고 지적인 세계인 이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열등한 단계에서 고등한 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상적 사회는 이 세 가지 영혼의 세계에 상응하는 세 가지 사회 계급, 즉 육체적 세계인 서민,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인 예술가와 군인, 그리고 지적인 세계인 철학자와 정치가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톤이 현대인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주장 때문이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의 엄격한 계급 구분에 당연히 반대한다. 또한 예술가와 시인들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도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관대한 왕과 엘리트 정치가들에 의해 주도된 이상적인 국가라는 개념이 절대주의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플라톤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플라톤의 국가론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그가 이상적인 군주의 필요 조건으로 철저한 교육, 도덕적 완전함, 금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인습과 달리 플라톤은 여성에게도 정치가 및 철학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론에 대한 가장 공정한 비판은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을 제기한 잘못을 묻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문학 천재다운 그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철학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리스 산문은 플라톤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그의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어휘력, 간결한 구어책, 그리고 탁월한 웅변술, 유머와 아이러니, 비장함, 진지함, 솔직함, 섬세함, 그리고 간헐적으로 보이는 잔인함, 완벽한 비유, 직유, 신화를 인용하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즉각적인 인물 묘사 능력, 이 모든 능력들과 여타 능력들이 그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데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이상적인 사회의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플라톤이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적고 있다. 사악한 사람들이여 유일무이한 존재인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그대들은 그를 칭송할 자격조차 없도다. 덕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이 진리를 처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보여준 이가 바로 그로다. 슬프도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도다.